네,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아요. 현재 구간에서도 낙폭을 줄이려고 하다가 다시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이번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만 해도 시장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는데 네. 특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내리면서 네. 많이 힘들어요. 뉴욕 증시도 좀 많이 빠졌죠?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에 기대했던 심리가 네. 어제 좀 와르르 무너진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달래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재 어떤 시장 컨디션 아니면 경제의 체력을 봤을 때는 더 이제 달래주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전체적인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례가 좀 달러일 수도 있는데 달러가 연초 이후에 계속 빠지지 않다 보니까 이머징 쪽으로의 자금 배분이 좀 녹록치 않은 구간으로 좀 점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시장에서 좀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 국채 금리가 오른 배경에는 이제 성장하고 있고 미국이 다시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네. 투자자분들은 그 현상보다는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네. 이로 인해 증시 상승 속도가 좀 제한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장기채, 그러니까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올라갈 룸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내지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5년물 이상,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1.5%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비용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 S&P의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면 야 미국의 주식 내지는 주식에서 캐시플로우를 감안했을 때는 미 국채를 사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타이밍이고 더불어서 이제 어떤 미국의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보다는 다소 이제 유가나 고용, 이제 그 비용 상승의 인플레이션 더불어서 국채 물량에 의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성장보다는 좀 가파른 국채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증시 상승 속도가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좀 둔화되고 있고 아시아 증시도 그 여파가 밀려나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다우보단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특히나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위주로 좀 많이 밀렸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비싸기 많이 때문에 올라서요. 네. 많이 오르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 PER이나 PBR이 뭐 PBR도 3배가 넘어간 상황인데 그 평균보다 더 높은 게 나스닥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PER은 결국 또 할인율, 즉 금리와의 역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성장이 나오니까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다소 작년부터 올해까지 올라왔었던 그 근거에는 낮았던 금리와 거기다가 유동성의 힘에 의한 또 기대 심리에 의한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막상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 아니냐 내지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이익도 안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뭐 10배, 20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이익이 정말 나왔을 때 과연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고민거리를 던져준 게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사실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이 성장주에 대한 둔화 우려 때문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사실 지난해 수익률 탑1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낸 리포트를 보니까 여전히 우리 증시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네. 것들도 많은데 왜 계속 이 3천선에 갇혀 있는 걸까요? 3천이 그러니까 올해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네. 왜 이렇게 시장이 어렵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작년에 바닥이 1,400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3천이게 되면 아직도 높은 수준 그러니까 가격이나 비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3천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건 잘 버티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기대 심리 중에 하나가 달러화는 무조건 하락할 거야. 그리고 한국의 EPS 증가율은 글로벌 탑이야.
그 EPS 증가율이 연간으로 50%나 될 거야라는 거를 반영한 게 3천 이상의 지수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달러화가 빠지지 않는 상황, 거기다가 유가까지 60달러 이상 유지되다 보니까 비용 문제, 즉 마진이 정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에서 과연 50%의 이익 성장률이 연간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거에 대한 퀘스천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감내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수채 가격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하락하거나 아니면 가격은 유지되더라도 EPS가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PER이 조금은 좀 정화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3천에서 계속 옆으로 가는 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서 1,400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걸 보시는 분들은 왜 더 못 가고 여기서 막혀 있어 싶겠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본 3천이기 때문에 이걸 또 지지해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특하게 보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저희 또 투자자분들이 글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좀 따로 놀면 안 될까요? 왜냐면 사실 미국은 코로나19 때문에 네. 우리보다 타격이 훨씬 더 컸잖아요. 네네. 일 확진자 수가 막 몇만 명씩 나오는데 그거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증시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미증시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 아니, 물론 상승폭은 우리가 컸지만. 네네네. 네.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방역을 잘한 나라. 네. 그래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생산의 물품들이 언택트나 방역 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과 국가가 좋았죠. 네. 대표적으로 중국과 한국, 대만의 동아시아 국가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보다는 백신을 누가 빨리 맞추느냐. 백신의 경제로 네. 빨리 나아가는 그 기대감을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은 벌써 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작년에는 방역, 올해는 백신이라고 따지고 보면은 사실 그 순위에서는 지금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대 심리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야, 근데 미국이 좋아지면 한국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달러화가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달러화가 강해졌을 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안전자산 선호 형상으로 달러화가 강해질 때 이때는 금도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서 전체 위험자산이 빠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미국의 상대 성장률이 올라오면서 작년에는 미국이 별로였지만 올해는 미국이 생각보다 괜찮네. 바이든의 재정 지출과 백신 경제가 누구보다 빨리 된다라는 기대 심리가 생긴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 내지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질 때는 한국은 인덱스, 즉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불안 그리고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도요. 눈 깜짝할 사이 올라왔어요. 1128.2원 오늘도 지나고 있는데 계속 달러 환율은 오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달러화 환율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어떠한 성장률의 차이예요. 금리가 많이 연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사실 잘 그려보시면 미국의 상대 성장률에 반영을 하는 변수인데 미국의 상대 성장률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이 언제냐면 1분기에서 2분기입니다. 그러면 지표로 확인되는 거는 4월, 5월, 6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달러 환율 방향이 그렇다고 해서 원달러가 뭐 갑자기 위로 치솟으면서 한국이 위기를 조장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네. 원화의 방향성은 달러 대비해서 조금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아니면 더 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고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을 살 만한 유인이 있겠냐.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원화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수출 모멘텀도 4월 이후에는 꺾이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하더라도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높아져도 5월부터는 꺾여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가고 달러화도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고 기관도 아직은 비중이 굉장히 네. 많이 차 있어서 계속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개인들이 홀로 매수세에 나가는데 연초 대비 지금 3개월이 채 안 지났는데 벌써 양시장 합쳐서 40조 났었더라고요. 한마디로 40조가 물린 상황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요. 그렇죠. 네. 40조가 물린 거를 더 뚫고 나가려면 수출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나라도 방역의 경제로 갈 수 있는 기대 심리가 더 생겨나야 되는 그 순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오셔서 제가 궁금한 거 지금 다 여쭤보고 있는데 네. 또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연기금이에요. 근데 네. 연기금의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국내 증시 포트폴리오를 몇 퍼센트 가져가야 된다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목표치를 자꾸 넘어가서 계속 연기금이 매도한다라고 네. 하는데 이 목표치를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상황에 대한 것들은 네.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엔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위기 구간에서 방어 역할을 했었고 연기금이요. 그렇죠. 과열 구간에서 조금 주식 비중을 낮추면서 전체적인 자산을 잘 끌어온 게 또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락 변동성을 내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 자산이 주식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주식을 싫고 이러는 구간으로 가면 그 수익률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철학에 맡기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찍히는 숫자들이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 연기금마저 파냐 이런 식의 논리다 보니까 네. 다소 좀 격앙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전략적인 비중은 그렇게 갖고 가는 게 저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오셨네요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 다 여쭤봤는데 네. 지금 다 대답해주고 계시고요. 그럼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시장을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글로벌 변수는 무엇인지 네. 이 변수 악재부터 좀 볼까요? 저는 지금 참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유가예요. 유가. 네, 왜냐하면 달러도 강해지고 주가도 빠지는데 유가는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게 그래도 글로벌 수요가 괜찮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게 뭐냐면 공급 사이드의 이슈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유가가 60달러 이상이면 뭐가 문제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3저 이런 거죠.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주가가 올라왔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뭐가 바뀌었냐면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올라와 있고 금리도 올라와 있고 유가마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내지는 이머징 입장에서는 슬금슬금 비용이 마진이 스퀴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에서는 다소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생각보다 안 좋은 실적이 나왔네라는 그런 우려도 끼일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유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위해서는. 그러면 유가가 빠지면서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변동성도 저는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증시 변수가 유가로 꼽아주신 네. 상황이고요. 그럼 1분기 우리 시장의 주독 섹터는 무엇이 될까요? 사실 제가 막 여기저기 여쭤봤는데 1분기 실적 나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1분기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아직 한 2주, 3주밖에 안 남았지만 네네. 만약에 그 분기라는 그 그림을 한 3개월로 넓혀서 본다면 당연히 실적주일 수밖에 없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의 기대를 땡겨왔어요.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긴 하지만 다소 짧은 기간에 있는 실적보다는 긴 기간에 있는 실적을 땡겨오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그러면 올해의 백신이나 올해 조금씩 마스크를 탈피했을 때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섹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조금만 매출이 올라와도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호텔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아니면 저기 화장품이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를 잘 보자. 주가 못 올랐으니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소형주인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가 조금은 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덱스를 갖춰놓게 되면 그 안에서 똘똘한 즉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이익이 나오는 중소형 가치주들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잘 나는 구간으로 저는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로는 경기 민감 섹터, 자동차를 뺀 그리고 사이즈로는 좀 중소형 가치주에 좀 쳐다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빠르게 자동차를 뺀이라고 하셨어요. 네. 자동차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래요? 자동차는 네. 기본적으로 기대감을 너무 빨리 반영한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수출 증가율이 4, 5월부터 꺾여 내려갔을 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좀 인덱스를 갇히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 증시의 분위기 그리고 국내 시장 연결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키워드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 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종호 투자전략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